물가가 올라가면 경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물가가 이렇게 안 올라가서는 일본처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디플레이션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 전 세계가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닌가? 모두가 자포나이제이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합니다. 연준도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걸 하면서 물가가 2% 위로 올라가는 걸 그냥 두겠다. 그러니까 물가를 좀 올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죠. 근데 과연 연준의 이런 정책이 물가를 올릴 수 있겠는가? 과연 물가가 올라가야지만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연준이 물가를 올릴 수 있을까? 오늘은 인플레이션 이야기입니다. 먼저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가가 올라가면 왜 경제가 좋아지느냐? 물가가 떨어지면 왜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주 단순하긴 한데 그렇죠. 텔레비전을 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있는 텔레비전이 꼭 못 쓰는 상태도 아니고 반드시 사야 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좋은 게 나와서 사려고 했는데 텔레비전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나는 꼭 사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텔레비전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기술 발전이 빠르면 새로운 더 좋은 게 또 나올지도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늦춰버립니다. 지금 할 소비를 미래로 늦춰버리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원자재 구매하고 사람들 뽑아서 그 임금 주고 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이후가 되면 완성품이 나와서 이제 시장에 나가는데 3개월 동안 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물가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월급 주고 원자재 구매했는데 이거 비용도 못 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정확하게 제가 물가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하게는 물가의 상승률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다. 내년에 또 얼마나 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게 되면 이게 특히나 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걸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 우리가 이제 수요라고 이야기하면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이렇게 되는데 정부 지출 빼고 경제 핵심적인 구성원은 가계하고 기업이죠. 이 두 군데서의 수요가 위축됩니다. 줄어듭니다. 근데 반대로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물가는 꾸준하게 올라갈까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좀 소비를 빨리 하게 되는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 사자. 기업들도 그렇죠. 물건값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일단 만들고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원자재 빨리 확보하고 빨리 이제 고용 확보해서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그냥 특별한 기술 없어도 물건만 만들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아주 전통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 좀 살 것도 당장 산다. 기업들도 당장 투자한다. 일견 말은 맞아 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소득이 같이 올라가면 모를까? 아니면 물가 올라가서 사람들의 구매력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장은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값은 비싸고 내 소득은 여기 있고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값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경제를 좋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학에서의 핵심적인. 그래서 이제 이걸 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그냥 화폐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화폐 이런 거는 그냥 커튼에 불과하다. 진짜 경제는 요 커튼 뒤에 있는 실질 경제는 이 커튼에 의해서 장벽이 쳐져 있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화폐나 인플레이션 이런 게 경제를 좋아지게 하거나 나빠지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이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왜 이런 전통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
케인즈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케인즈가 생각을 바꾼 것이죠. 케인즈는 사람들의 이제 기대 심리라는 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한 가지 효과가 금리가 우리가 지금 명목 금리라는 게 존재하죠. 뭐 가령 뭐 미국 같은 연준에 설정한 금리가 제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0.5% 대출 금리 받으면 한 1%, 2% 정도 나오죠, 그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가령 이제 금리는 제로인데 물가 상승률이 2%씩 나오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물가가 올라가니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아니 뭐 가격 소득이 증가 안 하는데 소비가 증가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니까 2% 이자를 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이 돈을 빌려 놓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 돈을 빌려가 물건만 사놓으면 물건 값이 4% 올라간다고 치죠. 그러면 나는 그냥 돈만 빌리면 2%를 버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를 낮게 갖고 가고 인플레이션 높으면 즉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케인즈가 주목한 건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수요를 늘릴 거야. 이게 아니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못 올라가게 하고 물가를 올라가게 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돼서 그러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없이 돈을 빌리거나 무슨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이야기한 것 핵심은 화폐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의 경제학은 화폐는 그냥 환상일 뿐이에요. 이거는 진짜 실제 경제를 가리고 있는 장벽, 커튼에 불과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케인즈는 아니다. 화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경제를 진짜 좋게 하려고 그러면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도 그렇죠. 기업이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기계를 사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뭐 물건 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이제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기업이 돈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기계를 샀는데 3개월 지났더니 기계값은 올라가고 금리는 가령 1%로 내가 빌렸는데 기계값이 4% 올라갔어요. 그럼 앉아서 그냥 3%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왜 투자를 안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인데 케인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지? 그러니까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려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지구나. 이게 금리가 제로인데 물가가 2% 이러면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리가 제로인데 물가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 명목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면 물가가 제로고 지금 금리가 제로라도 명목금리를 마이너스 2% 만들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요. 물가가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걸 어떻게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 것이냐. 그게 드라기가 실험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입니다. 이것도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거죠. 물가가 자꾸 안 올라가니까 명목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보자. 이게 드라기의 정책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실패했다고 봐요. 이 정책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은행들이 그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안 갖고 있고 그러면 다 돈을 쓰게 되느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케인즈는 그래서 어떤 구상까지 이야기를 했느냐면 1936년에 이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케인즈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 이전에 빅셀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인데 사람들이 종이 돈을 갖고 다니잖아요. 지금은 종이 돈은 좀 아니지만 종이 돈을 갖고 다니는데 이 종이 돈은 가령 100달러짜리 지폐를 내가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법을 바꿔가지고 이 지폐를 이번 주에 쓰려고 그러면 우체국에 가서 인지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100달러짜리 뒤에다가. 가령 인지가 1달러다 그러면 일주일에 돈의 가치가 1%씩 떨어지게 만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 금리가 일주일에 1%씩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사람들이 빨리빨리 쓰려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돈을 막 어떻게든
빌리기만 하면 내가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연준이 1998년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토론을 해봤는데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명목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려고 그러면 물가는 안 올라가는데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려고 그러면 명목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는 종이돈을 갖고 다니니까 종이돈 뒤에다가 수입 인지를 붙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였고 이 98년에 연준에서 이제 광범한 학자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해봤을 때는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든 돈에 그게 심지어는 이제 뭐 카드에서 쓰는 돈에도 모든 돈에 또는 지폐에다가 다 칩을 붙이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 은행의 잔고가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잔고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돈을 찾아서 다 인출하지 않겠느냐? 지폐에다가는 아까 빅셀 했던 것처럼 칩을 달아 놓는 겁니다. 은행에서 나가는 순간 칩이 딱 켜져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 돈을 쓰려고 하면 1%씩 깎여 나가는 것이죠. 물론 1%는 너무 많긴 합니다. 일주일에 1% 깎으면 1년이면 50% 이상 깎는데 이거는 좀 너무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칩을 달아 놓으면 실제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은행에 내가 돈을 예금해 놨는데 매일매일씩 조금씩 원금을 깎고 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하다. 이런 식인데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망상일 뿐이죠. 실제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극도의 혼란에 빠질 거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놨더니 은행에서 내 돈을 자꾸 깎아 먹어요. 사람들이 아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드라기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같은 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항이 너무 극심해요. 극심합니다. 연준은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같은 거 안 씁니다. 근데 실질 금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명목 금리를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거는 이론적으로 방법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금리는 제로고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물가가 올라가면. 이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경제를 다시 좋아지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뭔가를 사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뭐 옛날 같았으면 그래서 뭐 우리나라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굉장히 극심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연탄이라도 사재고 멸치 사재기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건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공장은 더 돌아가요. 그래도 또 사재기를 합니다. 물건값이 어디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가지고 물건을 사재기를 하고 공장은 또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방법이라도 써볼까라는 차원에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방법으로 명목금리는 어쩔 수 없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이야기한 것도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런 거를 봤어요. 연준이 그렇게 물가를 올리고 싶어 해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지 인플레이션 우리 발생 안 한다. 5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아무리 연준이 그렇게 해도 물가가 올라가지 못할 5가지 이유가 있다. 정말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경제 좋아지는 거는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제 논지에 완전히 반박하고 들어오는 5가지 주장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극도로 논리적이고 말이 잘 됩니다. 첫 번째, 연준이 돈을 풀어서 물가를 올린다고 하는데 돈 안만 풀어봐라. 물가 상승률은 안 올라간다. 왜냐하면 돈을 풀면 돈이 많아지죠.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화폐 수량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의 양과 물건의 양이 있는데 돈의 양이 더 많으면 물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돈의 양이 작으면
물건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폐 수량설인데 사실은 이 화폐 수량설 안에는 뭐냐면 돈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양, 뭐 M1이든 M2든 뭐 한국은행 이만큼 돈을 찍었다고 하든 이거 곱하기 이 돈이 1년에 몇 번 도느냐는 유통 속도를 곱한 거 요거 우리가 돈이라고 합니다. 돈은 돌면 돈이거든요. 이 돈이 한 번 돌면 가령 100만 원이 한 번 돌면 경제에 100만 원이 존재한 거지만 이 100만 원이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 산다고 줬는데 이 사람 또 물건 산다고 왔다 갔다 10번 돌아버리면 돈은 양은 100만 원이다. 아니 양은 이건 1000만 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이 연준이 돈을 아무리 양을 늘려놔도 그러니까 뭐 M1, M2라는 개념으로 양을 늘려놔도 사람들이 이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 다 예금만 해놔요. 그럼 이거 1년에 한 번 거래한 거거든요. 받아서 은행에 들어간 거. 근데 이렇게 아무리 돈을 늘려봐도 옛날에는 요만큼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3번, 4번씩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돈을 늘려놨더니 이걸 다 예금하면 돈의 양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연준이 아무리 돈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유통 속도가 그러니까 화폐량은 증가하는데 유통 속도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여전히 똑같다. 전체 돈의 양은 1년에 경제 내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논지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올해 3월, 4월 달에 연준이 그렇게 많은 돈을 퍼부었는데 M2가 확 증가해서 돈이 엄청 늘었네? 물가가 올라가겠네? 아닙니다. 이 M2 증가의 거의 대부분은 예금의 증가입니다. 안 도는 돈이에요. 안 도는 돈입니다. 이 때문에 유통 속도가 확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와 관련된 전체 경제 내 1년 동안 돌아다니는 화폐량, 통화량, 그거는 그러니까 전체 돈의 양은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래가지고 뭐 연준이 한번 돈 푼다고 해서 물가 올라가겠습니까? 두 번째, 그래도 연준이 막 저래가 자산 가격은 끌어올리지 않았는가? 그럼 자산 가격이 끌어올라가면 흔히 말하는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늘어난 자산이 늘어나면 내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럼 많이 쓰겠죠, 뭐. 그러다 보면 물건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면서 물건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라고 해봤는데, 지난 뭐 2000년 이후로 사실 그린스펀이든 버네키든 뭐 다 그렇게 자산 가격을 끌어올려 봤죠. 그러면 웰스 이펙트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가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물가 상승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기대했는데 부는 증가했는데 사람들 자산은 가격이 올라가고 부는 증가했는데 수요는 증가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부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생깁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소득 하위 20%, 못 사는 사람들의 절반, 하위 50%는 물가까지 감안했을 때 지난 30년 동안의 자산의 증가가 제로입니다. 근데 상위 1%는 자산이 4배가 증가했어요. 상위 10%는 3배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못 사는 사람들의 자산이 증가했으면 이 사람들은 뭐 하루에 3끼 먹다가 4끼씩 먹을 겁니다. 근데 상위 1%, 상위 10%는 이미 쓸 만큼 쓰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자산의 증가가 없더라도 이미 뭐 먹을 만큼 먹고 여행 다닐 만큼 다닐 거고 뭐 사람이 하루에 3끼 먹지 4끼, 5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로 부가 집중되면서 이 사람들은 그 늘어난 부를 소비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산만 계속 더 사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도 웰스 이펙트가 생기지 않고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이런 게 막 주는데 그럼 물건값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근데 이것도 그렇죠. 한 번 늘어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한 번 사람들의 구매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죠. 근데 우리 경제가 그것보다 훨씬 더 사실 이게 조정이 빨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 올라가고 나면 여기저기서 이제 막 공급을 늘리겠죠. 한 번의 효과는 있는데 그 다음에도 늘어난 공급이 이만큼 있어요. 공급 능력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만큼의 기본소득이 정부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늘어난 이 생산 능력으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딱 한 번 일어나고 끝나버립니다. 계속 물가가 올라가도록 만들려 그러면 작년에는 물가가 4% 올라갔다가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제로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려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꾸준하게 뭐 4%, 3%, 5%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소득 가지고는 한 번 올라가면 땡, 그걸로 끝입니다. 한 번 물가가 4%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제로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 능력이 그때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런 걸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기본소득으로 물가 상승률 높이려고 그러면 계속 높이려고 그러면 기본소득 자체를 매년 더 증가시켜야 돼. 매년 더 증가시켜야 돼. 근데 정부 재정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기본소득을 그렇게 높여갈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가를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그러면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을 것이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걸 이제 debt monetization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채의 화폐화, 그게 옛날에 인플레이션 나왔다. 근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폐가 뭐 돈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푼다고 해가지고 물가가 꼭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아닌 것과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이번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고용을 완전 고용 상태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연준도 확실하게 물가 상승률을 올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우리 물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고용을 끌어올려서 이 고용이 끌어올라가면 고용이 완전 고용까지 증가하면 완전 실업률까지 떨어지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건데 우리 이거 2% 넘어도 냅두려고 이렇게 이번에 연준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이제 지금 제가 5가지 다 말씀드린 마지막 5번째가 고용의 증가가 물가의 상승을 낳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의 어두운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계가 생산성을 끌어올려 가면서 사실 고소득 일자리를 계속 사라지게 만들고 고소득 일자리를 저소득 일자리로 계속 대체해 오는 게 생산성 향상의 어두운 면이었어요. 때문에 지금도 그게 계속 진행이 되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기계는 발전해 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을 유지를 하더라도 옛날에 고소득 직업은 사라지고 저소득 직업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5가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 진짜 이래가지고는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는 사실 화폐에 대한 이야기고 수요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가는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물가가 올라가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람들의 기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대와 관련된 문제인데 사람들이 물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면 진짜로 물가는 올라갑니다. 가령 우리가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볼까요? 아파트 가격. 뭐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뭐 그것도 있습니다. 수요가 뭐 증가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수요가 없는 저 시골집들도 다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수요가 전혀 없는 빈집들도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 아파트가 저 아파트가 4억일 때 우리가 3억이었잖아, 우리 아파트가. 근데 저 아파트가 지금 8억 됐대. 그럼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아무도 사러 안 와도 우리 6억 갑니다. 7억 가고. 키 높이를 맞추는 거죠. 시골의 빈집 아무도 사러 안 오지만 야, 저기가 저 정도면 저기 있는 그 건물이 요즘 전에 5천만 원 하다가 요즘 1억 한다는데 그러면 아무도 보러 하지 않는 시골집도 3천만 원 하다가 우리도 6천만 원이라고 호가를 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사람들이 키 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는데 물가도 마찬가지죠. 가령 이제 뭐 돼지고기 값이 원래 이거하고 이거하고 돼지고기 값하고 상추 값은 이 정도 비율이었는데 돼지고기 값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상추 값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물가 상승의 제가 볼 때 핵심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아니고 저는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요에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수요 견인, 수요가 늘어나서 물건값이 올라간다. 공급, 이 코스트 푸시, 기업의 비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발생한다. 이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인플레이션 발생할 수 없는 이유 5가지는 전부 다 수요 쪽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수요 쪽과 관련된 이슈인데 이걸로는 인플레이션 발생 안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 것 같고. 근데 코스트 푸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서플라이 체인이 확장이 되고 전 세계가 가장 싸게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로 계속 구매처를 바꿔왔죠.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서플라이 체인의 확대가 물가 상승률을 낮춰왔다라는 것이죠. 수요가 줄어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게 아니고 수요는 계속 증가했는데 공급 능력이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 거거든요. 중국이나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권이 이제 붕괴가 공산권이 붕괴가 되는 그 1980년대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공급 능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나타난 게 지금처럼 물가가 안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고 있어요. 가장 싸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물건을 안 사겠답니다. 비싸도 사겠대요. 근데 중국 같은 경제가 글로벌하게 공급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건값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러스가 돌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비싸도 국산으로 쓰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강화돼 가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고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국산 씁시다. 좀 비싸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저는 물가 상승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죠. 요게 작동을 하면 지금도 이제 세상이 옛날처럼 평화롭게 전 세계가 아웃소싱을 가장 싸게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계속 아웃소싱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한다면 물가 상승은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해봤자 그걸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처럼 서플라이 체인이 깨져 나가고 서로 간에 그냥 비싸도 그냥 국산 씁시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 확산돼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연준이 바보같이 뭐 뻔히 그런 거 모르면서 우리 고용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올라갈 거거든요. 방치해 두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연준도 우리가 고용을 증가시키면 수요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올라갈 거 이렇게 이야기한 아주 나이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환경은 시간 지나면 물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만 더 끌어올리게 되면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용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경제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글로벌 경제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물가를 올려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를 지금보다 더 폭을 키워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은 물가를 올리는 건데 그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공급 교란 이런 데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